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탈당과 신당 합류,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성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이들의 생각이 각각 다른 만큼 하나의 빅텐트가 될지 아니면 다수의 스몰 텐트가 될지 그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고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동료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사당국과 언론, 정부와 국회까지 비판했는데 문화예술인 2,000명이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큐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에게 둘이 힘을 합치면 세대 통합 모델이 될 수 있다라면서 함께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공천관리위원회 합류를 두고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창당 선언을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준석 위원장을 향해서 공개 제안을 하면서 이 제3지대 연대 시도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죠.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에게 사실상 연대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단순한 반윤 비명연대를 뛰어넘어 세대통합 모델이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해보자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예.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계적 연대 수준에 그치면 여론도 등을 돌릴 거라며 구심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논의가 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민주당을 떠난 전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도 오늘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자리에 함께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 절차를 발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는 모든 세력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제3지대의 연대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잇따른 탈당과 신당 창당 행보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경남 양산에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적 요소가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 그리고 당을 더 통합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회에 포함되면서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명단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력이 짧은 한 비대위원장 대신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이철규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출신 참모진들이 잇따라 여권 강세 지역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진 터라 윤심 공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 없는 공천이 이뤄진다면 당 이탈과 분열 움직임은 불가피할 거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원칙이 없이 발표를 하고 사람을 내려 꽂고 하면은 결국 그동안에 거기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천 안 되면 또 딴 당으로 갈 거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이 공정한 공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울 거라며 거듭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방문해 종교계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진 의원을 시작으로 당내 의원들과 회동 자리를 잇따라 가질 계획인데요. 공관위원 인선과 관련한 우려가 일고 있는 만큼 인적 쇄신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보특보로 활동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윤심이 당심이 돼버린 정당에서 민심이 설 공간은 없다며 개혁신당에서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기현 전 대표 선출과 사퇴 과정,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을 근거로 현재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라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9%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4주 전보다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에선 외교가 줄어든 반면 서민정책과 복지, 부동산 정책이 늘었고 부정평가 이후로는 거부권 행사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로 모두 직전 조사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질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답한 응답자가 23%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부산 사직구장 야구 직관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2008년 관전을 했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한 위원장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와 2020년 등 두 번에 걸쳐 부산에 살았다며 짧은 인사말에서 세세히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부산에서의 좋은 추억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그제 부산 지역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 시절 자천돼 부산에서 생활했을 당시를 거론하며 사직구장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말했는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위원장이 좌천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축소 은폐 의혹 투성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재수사하고 결과를 다시 발표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도 공개했는데 왜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냐면서 당적과 변명문도 전면 공개하고 배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불거진 비속어와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 판단에 MBC는 유감을 밝히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을 전해주시죠. 네,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제목과 본문을 자막에 계속 표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MBC는 다음 날부터 하루당 100만 원씩 계산해 외교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정확하게 감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말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MBC는 외교부 손을 들어준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작년 사건이라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 관련입니다.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나중에 쪽팔려서. 같은 발언을 놓고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면서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법원에 MBC 박성재 사장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나서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사람, 즉 당사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가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논란으로 내분이 일고 있는 방심위 사태, 치열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류일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던 야권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고 야권 위원들을 비롯해 방심위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류환웅 기자. 네,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심위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악화하고 있는 겁니까? 방심위 내분 사태는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며 방송사들의 무더기 과징금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방심위 결정이 있기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방심위에 해당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사와 인터넷 콘텐츠의 사후 심의를 벌이는 민간 독립기구이며 여권위원 4명, 야권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야권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데 관련된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유 위원장을 향해 회의 불참과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유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라며 내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시하며 맞섰습니다. 내분이 격화되면서 지난 9일 방송소위원회 회의 도중 야권 위원인 옥시찬 위원이 방심위원장을 향해 욕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오늘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욕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옥시찬 위원과 또 다른 야권 위원인 김유진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안건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이 해촉 사유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제거해 야권 위원 2명의 해촉이 확정되면 방심위원들의 여야 구도는 4대3에서 4대1로 바뀌게 됩니다. 옥시찬, 김유진 두 위원을 비롯해 방심위 노조도 방심위의 오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유희림 위원장에게 노조원 96.8%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방심위 직원 149명은 유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방심위 내분 사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야권 방심위원회 욕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YTN 유환웅입니다. 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제3지대 세력의 연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치큐 강전의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야 모두 총선을 이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고 이른바 이제 제3지대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법조인과 70년대생의 이제 공관위원 포진이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그 주목을 받은 거는 친윤 이철규 의원의 합류였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관위원 10명의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지금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자 재선인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에 친윤 의원으로 밝혀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 용산의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발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김기현 당대표의 이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좀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참패로 이어졌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대표로서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이제 꾸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공천관리위원으로 이철규 의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과 같은 우려가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선을 발표를 하니까 역시나 언론에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을 이끄는 건 나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원내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천관리에 있어서 실무, 공천이라든지 그리고 선거의 실무로서 이철규 의원이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실무적으로 또 능력을 갖춘 이철규 의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반응이 예상된 반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인재영입 위원장이잖아요. 그분이 공관위에 들어가야만 그 인재들이 소모품처럼 쓰이지 않고 그냥 왔다가 버려지지 않고 우리 당 곳곳에 꼭 이번 총선 후보가 아니더라도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이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제가 사무총장 할 때부터 오래도록 알고 지냈지만 진짜 사심이 없어요. 이제 문제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원칙을 제시하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자료 준비를 해서 공관 의원들에게 논해준다면은 전 그 룰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원칙이 없다든지 지금 염려하는 대로 뭐 윤핵관 가까운 사람을 꽂는다. 또 뭐 험지 채출이다. 뭐 이런 무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면은 이제 그런 오해가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 순방길에 불거졌던 그 비속어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라는 리포트를 방금 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만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대통령실 이도훈 홍보수석의 발표였는데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을 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가 대단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고 또 외교부 또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한 더 깊은 소식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좀 녹취를 좀 들어봤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 사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금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그전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당 내외에서 제기가 됐던 4대 윤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윤핵관들 중에서도 마지막 남은 윤핵관이다.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당내의 실세이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의원인데 그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것부터 논란이었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을 김기현 대표 시절부터 맡아서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 지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공천관리위원회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맥락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까지도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을 하려는 그러한 어떤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해석은 예를 들면은 이러한 뭐 여의도 주변이라든가 저 같은 평론가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평가들이 나왔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 실명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보수 언론들이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금 공천판을 다 짜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박성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천판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할 정도로 우려를 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우려를 또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당 내외에서 역시 윤심 공천이 되는 거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건 나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한 말로는 부족한 거죠. 당을 이끄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끄는데 어디를 이끄는 거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이기는 공천이다. 경쟁력이 우선이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한 제대로 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 공천의 우려가 현실화될지 국민의힘 공천 과정 좀 지켜봐야겠고 또 다른 관심의 축이 앞서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중진들에 대한 희생 여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겠다, 천천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관위원들 인선을 발표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기는 공천 그리고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기존의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영남이라든지 뭐 3선 이상이라든지 조금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의원 한 명 한 명의 경쟁력을 보면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를 임명을 했는데요. 홍영림 전 기자의 경우에는 조선일보에서 한 30년 정도 그 여론조사와 통계 분석에 대한 전문가로서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들여왔다는 것은 어떠한 지역에서의 민심을 넘어서 통계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이기는 공천으로서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충분히 이야기해서 천천히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민주당 그 공관
위를 얘기를 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국민 참여 공천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뭐 사실 글자 그대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천제도 이걸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게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네. 오늘은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 룰이라는 거는 당원 50%, 국민 여론 50%로 판단하게 돼 있는 그러한 룰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이제 비주류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 당원 투표 50%라는 부분에서 주류의 어떤 입김 그리고 주류의 어떤 의향이 상당히 크게 반영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 권리당원들의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개파로 구분을 하면은 네. 친명에 가까운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우려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현역 의원들 평가해 가지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평가를 감산하는 부분이 지금 같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은 상당히 이 경선을 치를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비주류 현역 의원들이 이 벽을 뚫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예.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건데 예. 만약에 국민 참여 공천제라는 게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늘려서 상대적으로 당원 여론, 당원 투표의 비율을 줄이는 방식이다라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연쇄 탈당이라든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은 이제 국민 참여 공천제라고 해서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바를 연상하게 해놓고 그래서 공천 기준을 뭐 논하는 데에 국민 대표들이 일부 참여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예. 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이름만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뒤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이제 공천 룰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기존과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별로 이제 효과는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 국민 참여가 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실제로 당원 투표의 비중이 실제 줄어드는 거냐 예. 아니면은 포장지만 국민이 좀 참여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만 주고 예. 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은 그대로인 거냐를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백 위원장이 개파 배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겠고요. 민주당 그 검증위에 또 검증 작업, 그러니까 공천 관련해서 검증 작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통과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금 재판 중인 의원들, 그렇죠.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 황운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까지도 줄줄이 이제 출마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네, 일단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판에 있어서 결정을 완전히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너무 많아요. 재판 중인 의원들도 있지만 예. 또 그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라고 예. 된 의원들도 지금 이미 명단이 검찰로부터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직 재판까지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인 것이죠.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그 공천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당선이 됐을 때 지금 물론 재판 중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이 됐을 때 이후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공천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그 당 지도부에서 져야 되는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물론 공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판 중이라는 것만으로 감점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언젠가 당 지도부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한 라디오에서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민주당의 재판 관련 이제 사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정치적 목적의 그런 수사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금 검증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의 그러한 어떤 불법 정치자금 예.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무조건 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과거 같으면은 이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전에 민주당 같으면은 그러한 당원 당규에 보면은 기소만 되더라도 사실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당원 당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어떤 당원 당규를 적용을 한다면 이런 분들의 상당수는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계속 뭐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당원 당규를 일부 수정을 하고 하면서 이 당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할 말이 생기는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과정이 된 거여서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결국 이분들에게 정말 원리 원칙대로 이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 여부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매끄럽게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수사가 사실은 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거니까 공천에는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라는 논리로 가고자 하는 건데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이해를 할지 저는 좀 그것이 의문이에요. 국민들은 그렇다기보다는 일부 수사의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비쳐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럴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서 존중해서 국민의 시각으로 공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반영한 이게 지금 적격 심사에서는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게 경선에서는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이게 정치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최소한 뭐 정치적 사건이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 보면은 무슨 뭐 음주운전, 폭행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판단하는 그러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정치적 목적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번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의식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3지대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을 했는데, 자, 김용남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상임 공보특보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속았다, 윤 대통령에게 속았다, 그리고 눈물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게 된 것으로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선 후보 당시의 특보였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보였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의 경우에는 19대에서 이제 원내에서 의원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선거에서 좀 낙선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계속 본인이 있었던 지역구 수원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탈당을 하면서 개혁신당 쪽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지금 그 같은 지역구에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그동안에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안티 이준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서로 간에.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신당으로 합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저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겠다 생각했으면은 본인 지역구에서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낙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지역구를 다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박문규 장관과 한번 제대로 붙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나와서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는 것이 어떠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문제가 컸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반 이준석계였는데 이번에 이제 신당 참여한 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에게
특히 이제 국회 입성을 노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 여부에 대한 생각일 것이기 때문에 또 저는 고향이 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천 문제가 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넘겨짚기에는 개인의 또 결의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것은 뭐 넘겨짚을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적어도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나 태도가 이전까지의 태도가 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남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개혁신당에 김용남 전 의원이 어쨌든 가세를 한 것은 지금 어쨌든 뭐 김용남 전 의원이 현역 의원도 아니고 여러모로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적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상당히 뭐 높은 어떤 그러한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라도 와서 가세해주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표현을 천하용인의 시즌2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김용남의 공교롭게 용이니까. 또 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김용태 전 최고와 함께하는 그 그림하고 또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하는 그림은 또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건 다소간에 이제 또 그렇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말을 만들어서까지 또 환호하고 환영해 줄 만한 뭐 그런 그림일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관계가 좀 맞아서 윈윈인 그림이어서 다소 이렇게 좀 된 거 아니냐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앞으로 펼쳐질 그림의 예고편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은 소위 말하는 좀 다른 데서는 뭐 이삭 줍기다, 낙엽 줍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장면을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거여서 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가 사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데 오늘 관련해서 좀 두 사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진중하고 말도 느릿하고 하는 편인데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분방하고 발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좀 재밌어할 요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밑그림을 그린 데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성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선입견 없이 여러 주체들과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만나는 자리들을 또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이 발언만 보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위원장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쪽 개혁신당이 조금 더 이 여론조사해 보면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지지층이랄까 열성적인 지지층의 숫자가 이준석 전 대표 쪽이 훨씬 더 이제 충성도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많고 그런 상황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뉴스를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면서 공간을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좀 더 강하게 이제 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 될수록 자기 지지층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게 있는 것이고 또 추가로 계속 이준석 전 대표가 데리고 와야 되는 이제 보수적인 이제 이 보수 정당 출신의 어떤 계층들의 어떤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낙천자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이제 옮겨오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측이 합쳤을 때 합친다고 전제했을 때는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몸이 가볍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표현된 그런 인터뷰 내용이라고 보는데 근데 2월 지나고 해서 결국은 총선 전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양쪽이 합치는 어떤 것들을 전제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결국은 그런 쪽의 논의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총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그림만 보더라도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잘 화합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화합을 한다는 게 너무 정치 공학적이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본인이 그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두 사람이 당 내에서 기존에 본인이 당대표였었지만 당 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신당 창당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이낙연, 이준석이 그동안에 얼만큼 교집합적인 의견을 보였던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김용남 전 의원 있잖아요. 예. 김용남 전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천하용인 시즌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당에 있다? 같이 하고 있다? 예. 너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총선용으로 합종연행을 하고 있는 모습에 다름이 없고 저는 이런 모습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게 과연 플러스가 될까?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혁이라든지 새로운 모습 그리고 본인들은 더 이상 비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신당과의 어떠한 총선을 위한 합당이라든지 함께한다는 연대라는 것도 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정말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큐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 부적법한 정보 유출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선균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 이선균 씨의 동료 배우와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연단 위에 섰습니다. 고인과 영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장항준 감독, 가수 윤종신 씨 등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문화예술인들은 우선 이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가 모두 공개 소환으로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적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 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언론과 정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정 보도를 언급하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선정적 기사는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 명확한 원칙과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번 성명 발표는 영화 방송업계 29개 단체와 문화예술계 종사자 2천여 명이 뜻을 함께한 가운데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국회의장과 경찰청,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현지 경찰관이 클럽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20대 A순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순경은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마포구에 있는 클럽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순경을 임의동행에 조사한 뒤 입건한 경찰은 추후 정식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판사가 사망했습니다.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어제 저녁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와 가사 2부 소속인데 가사 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서 돈을 빼앗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 좀처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종 스미싱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계좌에서 바로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70대 A씨 부부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수천만 원 스미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 두 곳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5,800여만 원. 11만 원씩 수백 차례에 걸쳐 전자상거래 사이트 쿠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피해 하루 전 A씨 부부에게 온 문자. 아들이라며 휴대전화기를 물에 빠뜨려 전화가 안 될 거라는 문자였습니다. 스미싱 범죄 조직 사칭 문자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해킹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를 이용해 쿠팡에 가입한 뒤 물품 구매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악성 앱도 함께 깔아 거래 알림을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그게 알람을 자기 쪽에 돌려가지고 전혀 이쪽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장치를 해놓으니까 몰랐다는 거지. A씨 부부가 쿠팡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물품 구매로 돈을 빼갔는지도 알 수 없었고 구매 취소를 통해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물품 구매 뒤 계정을 탈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는 잘 모르고 경찰서에다 얘기를 해서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면은 담당 부서가 있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쿠팡 측은 이런 수법의 스미싱 사기는 처음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해자를 도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거쳐 돈을 빼간 신종 스미싱 범죄. 대책이 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좀 발전돼 가는데 이런 방비하는 것은 은행이고 국가고 뒤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국가를 믿고 은행을 믿고 돈 맡기고 살겠습니까? 참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YTN 홍석입니다. CES에서는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인 업체에 최고 혁신상을 수여합니다. 수상 기업 27 중 우리나라 기업이 무려 8곳에 달해 최다 수상국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보장한 수상작들, 김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울리는 진동으로 오타 없이 손쉽게 글씨를 입력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자판으로 CES 참가 첫 해 최고 혁신상을 받은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제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이 평평해서 그동안에 실시간 채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촉각 기반으로 그들이 입력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서 들고 다니거나 다른 기기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만 골라 담은 맞춤형 알약입니다. 마치 프린트하듯 찍어낸 이 영양제를 먹으면 성분 특성에 맞춰 캡슐이 녹으며 정확한 지점에서 약효를 발휘합니다. 이른바 4D 음식 프린팅으로 이름 붙인 이 기술로 이 업체는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흥미로운 제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뜻 손목 보호대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신경을 자극해 마치 실제 같은 촉감을 전달합니다. We have a neural haptic glove where we use electrical stimulation to make you feel at your fingertips sensations that you experience in virtual reality. 빠르게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과 만난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전망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주변의 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유리창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태양광이나 실내 전구에서 발생하는 열만으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한 신생기업이 선보인 이 제품은 지속가능성 부문 최고 혁신상을 차지했습니다. CES 관람객들을 즐겁게 한 전 세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은 멀지 않아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CES에서는 도심 항공교통, UAM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자동차 산업 도시인 울산시는 미국 현지를 찾아 UAM 업체와 협약을 맺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긴 날개에 수직으로 꺾이는 8개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체가 모형 이착륙장에 놓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도심항공교통 개발업체인 슈퍼널이 CES에서 선보인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5명을 태우고 400m 상공을 시속 200km로 날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교통수단을 디자인하면서 자동차와 비행기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기본적인 배터리의 항속 기술, 그다음 여러 가지 것들은 슈퍼널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적용이 되었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디자인과 협업을 해서 자동차의 디자인 스타일링 기술이 적용이 된 디자인 협업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도심항공, 이른바 UAM 시장은 1,000조 원 규모에 이를 거로 전망됩니다. 이런 성장 가능성을 두고 울산시가 현대차 또 슈퍼널과 함께 상용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도시라는 이점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미 울산시는 국토부 도심항공 보통 실증 도시로 지정돼 UAM 산업에서 한 걸음 앞장섰습니다. K UAM 실증 사업이 울산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와 수소, 2차 전지 중심지라는 울산의 장점과 우수 기업들의 기술력을 잘 접목을 해서 UAM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CES를 계기로 새로운 산업 발굴에 나선 울산시. 교통의 판도를 바꿀 도심항공교통이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가 지난해 강력한 성장에 이어 올해도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비교적 탄력적인 글로벌 경제를 유지해왔으며 회복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성장률이 3%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평균 성장률 3.8%보다 낮은 만큼 글로벌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건전한 정책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1월호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수출은 지난달까지 석 달째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20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수출 개선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를 언급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기업 2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313곳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중 58.8%가 올해 직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취업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46.6%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태영건설이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다만 채권단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나면 모든 절차가 중단될 수 있어 앞으로 석 달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영권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서면 결의서를 받은 결과 96.1%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 필요한 동의율 75%를 가볍게 넘긴 겁니다.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절차에 대한 안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태영건설이 갚아야 하는 금융채권은 오는 4월 11일까지 유예됩니다. 채권단은 이 기간에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고 존속 능력을 평가합니다.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앞으로 석 달을 잘 넘겨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건은 실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추가 부실 규모입니다.
태영그룹이 밝힌 우발 채무 2조 5천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부실이 드러나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우발 채무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건수보다는 이제 규모죠. 우발 채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제 무난하게 경영 정상화 쪽으로. 자구 계획대로 계열사를 매각하고 사업장 정리와 구조 조정으로 자금을 얼마나 마련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구 노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은 이 같은 약속을 성실히 지켜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구 계획이 잘 이행돼 실사 기간이 무리 없이 끝나면 채권단은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게 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54조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일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휴게 시간 1시간, 오전 업무를 마친 뒤 점심을 먹는 데 사용하는 게 전통적인 직장인의 일과죠. 자, 그런데 직장인들은 점심을 언제 먹을까요? KB국민카드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당과 카페 같은 식음료 업장에서 평일 점심 매출 시간 중에 언제 카드 결제가 가장 많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 등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카드 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간은 낮 12시 40분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낮 12시 10분대에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리고 식후 커피를 마신 뒤 값을 치르는 시점이 4년 새 무려 30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이렇게 예전보다 일찍 점심을 먹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 두기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갈수록 당겨졌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점심시간이 동료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친분을 쌓는 이른바 네트워킹의 시간이었다면 요즘은 점심에 혼자 간단히 끼니를 때운 뒤에 운동을 하는 등 자기 개발에 몰두하려는 직장인들이 느는 게 이른 점심시간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또 IT 기업들 가운데는 출퇴근 시간을 직원 자율에 맡기는 곳이 많은데 다 같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정오에 일제히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획일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희석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자율적인 점심시간이 다른 세상 이야기인 직종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대표적인데요.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개인 업무를 보는 다른 직장인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죠.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대구에서는 8개 구군이 민원실에 점심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대민봉사하는데 그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거야. 네, 시대에 따라 또 직종에 따라 오전 11시에 시작하기도 하고 오후 2시 넘어서 늦지막히 시작하기도 하는 점심시간. 어쨌든 모든 직장인이 바라는 건 점심시간만큼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히 식사를 즐기는 거겠죠.
타이완 총통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유세전이 치열합니다. 첨예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치러지는데 선거 판세도 초박빙 양상입니다. 중국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먼저 내일 선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현지 시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타이완 총통과 입법위원 113명을 뽑는 투표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투표 하루 전인 오늘 각 당의 막판 총력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타이완은 우리와 달리 부재자 투표 제도가 없고 호적지에서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 외지 생활을 하는 대학생, 직장인은 물론 해외 유권자들의 귀향 행렬이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타이완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제 정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절반인 42억 인구가 투표하는 올해 그 첫 테이프를 끊는 선거라는 점에서도 세계에 이목이 쏠립니다. 네, 판세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은 민진당과 국민당, 전통의 양당 대결 구도에 신흥 민중당이 가세한 3파전입니다. 팽배한 반중 여론 속에 이미 대세가 정해졌던 4년 전과 달리 이번 대선은 초박빙 판세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양안 경색 국면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8년 단위 정권 교체 주기를 깨고 민진당이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한 해를 두고도 표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표 열흘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들어간 가운데 시진핑을 믿어야 한다는 국민당 마잉주 전 총통의 발언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진당은 반중 정서 결집에 호재로 판단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고 국민당조차 마잉주를 최종 유세장에 초대하지 않는 등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타이완 대선을 미중 대리전 구도로 보기도 하는데 그 배경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이라는 군사 전략 용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개념에서 타이완의 위치는 중국의 턱 밑을 겨냥하는 요충이고 반대로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또 국제 물동량의 절반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데 특히 우리나라엔 절대적인 무역 통로죠. 타이완에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도 미중 반도체 전쟁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총통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배경인데요. 타이완을 둘러싼 양국의 이런 삿바 싸움,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 넘는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북 간 무기 거래는 명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도 관련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했는데 북한은 무기 거래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가 하르키우에 발사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무기 이전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정당한 안전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미국의 대결 정책에 의해 시작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러북 간 무기 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 대사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명확한 부인은 회피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국제사회 규범을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라도 북러 간 불법적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추가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UN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하며 한미 핵협의 그룹 등을 통해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소한 건데 이스라엘은 세상이 뒤틀려 있다는 증거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소로 시작됐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시절부터 확고하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남아공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공개 심리 첫날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tate of Israel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estruction and ensure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related to allegations of act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구속력이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객이 바뀌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עולם הפוך. ודווקא צה"ל, הצבא המוסרי ביותר בעולם, שעושה הכל כדי להימנע מפגיעה בבלתי מעורבים, הוא מואשם על ידי נציגי המפלצות ברצח עם. 특히 하마스는 학살과 강간을 자행하고 아동과 여성 등을 불태우고 참수하는 등 인류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테러범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이번 재판은 근거가 없다며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there's no basis for accusations of genocide against Israel. That's not a word that ought to be thrown around lightly. And we certainly don't believe that it applies here.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하지만 판결을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 가운데 특정 국가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리 둘째 날에는 이스라엘 측이 입장을 표명하고 빠르면 이달 말쯤 남아공이 요청한 긴급 임시 조치에 대한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지를 피력했던 김상민 검사 그리고 박대범 검사에 대해서 중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대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대전고검의 A검사, 광주고검 B검사에 대한 감찰을 거쳐서 오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대전고검에 속한 검사가 김상민 검사고요. 또 광주고검에 속한 검사가 박대범 검사입니다.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전해지는 대로 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해상교통로인 홍해를 위협해온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였습니다. 전투기는 물론 잠수함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동원됐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과 영국이 폭격을 가한 곳이 어딘가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입니다. 예. 예멘이 그 홍해 끄트머리 아덴만으로 나오는 그쪽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선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 상선을 공격했던 근거지 원점 여기를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해안도 포함되어 있고 또 드론 기지도 포함되어 있고. 무기고가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폭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후티 반군이 사실상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졌고 그 수도 주변에 있는 공항 그리고 군사기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네. 예.
예, 그동안에도 사실 미군이 가끔씩 중동 친이란 무장 세력의 근거지에 대해서 폭격을 가해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겁니까?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다르고요. 예. 그 항공모함에서 직접 전투기들이 출격하고 잠수함이나 구축함이 근접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는 거, 그런 거는 기존의 어떤 다른 공격보다도 굉장히 대규모로 감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이 계속 자제를 해왔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은 알면서도, 왜냐하면은 후티 반군을 건드리면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왔던 거죠. 우선은 중동의 어떤 이슬람권의 정서가 반미로 돌아서는 것이 부담이 됐고, 두 번째는 사우디 쪽에서 후티 반군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공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압박만 했지. 그러다가 이번에 대규모로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공습을 한 것, 이것은 이제 중동에서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나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의 공격 양상과는, 미국의 대응 양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대응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군과 영국군이 이번에 이렇게 폭격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이 뭐 직접 밝혔듯이 이렇게 상선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예. 이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것은 사실 그쪽으로 지나는 화물선에 대한 공격이 국제시장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상승하고, 또 주요 그 세계 물류의 12%가 홍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제 물가 상승이나 압력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어떤 초강대국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계속 방치를 했다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경찰 국가로서의 그 권위랄까요?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계에서 도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위험한 수위, 그 이상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티 반군은 왜 상선에 공격을 한 겁니까? 이게 가끔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와 어떤 같은 이슬람 급진 세력으로서 같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홍해 쪽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피해를 주겠다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스라엘만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박이 이 아덴만을 거쳐서 위쪽 홍해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항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선박이 저쪽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막겠다고 했다가 점점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러 가는 다른 나라 선박도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밥 알만답 해협, 저기는 사실 폭이 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저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 선박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도 쏘고 드론 공격도 감행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후티 반군이 어떻게 보면 자제력을 잃었다고 할까요? 이걸 민간 선박에 대해서 이렇게 무차별 공습을 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시작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와 국제적인 무역 거래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네. 어제는 또 그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좀 그 미국의 폭격 개시에 좀 영향을 준 부분일까요? 사실 딱 만 하루 만에 미국이 폭격을 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한 것 큰 뉴스죠, 사실. 그 납포한 하루 만에 이 폭격이 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미국이 이 폭격을 하겠다고 감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하루 전날 이란의 군인들이, 이란 해군이 미국의 유조선에 6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5만 만 정도까지 나와 있는 지점이 그 나포 지점입니다. 예. 저기서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를 했는데 공격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이란의 법률에 따라서 한 거고 이란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훔쳐가는 이란의 유류, 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그것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납포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즉각 반발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이 중동 주변의 해상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지난달에 번영의 수호자 작전 이런 걸 창설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폭격이 이 작전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번영의 수호자 작전 지난해 12월 18일 날 미국이 발표를 했는데 그 목표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쏘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하나의 국가로만은 안 되고 홍해를 이용하는 다국적 군들이 함께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홍해에서 그 홍해를 오가는 서방 국가들이 주로 참여를 했는데 이 이후에 사실 이제 서방 국가 중심으로 미국, 영국 주도한 서방 국가 중심으로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요. 함께 합동 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순찰을 하면서 후티 반군의 어떤 그 상선 공격의 추이를 지켜봤는데 어제 하루 전날도 사실 또 탄도탄을 쏴가지고 미사일을 쏴서 그 서방의 그 상선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더 이상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예. 이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는 현재 한 2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여기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청해 부대가 인근의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작전에는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그 폭격에 대해서 후티 반군도 보복을 예고했다. 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이란 측에서도 좀 반발을 했을 것 같은데 양측의 향후 행보가 좀 어떨까요? 이게 지금 후티 반군도 성명을 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미국, 영국이 이번 공격에 대한 높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노골적인 침략의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감당해야 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사실 이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란이 사실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후티 반군의 배후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있다. 이렇게 지난해 연말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란 외교부의 성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은 이것은 강력히 규탄할 일이고 또 예멘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제법과 규칙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미국을 비난하고 영국을 비난했는데 과연 이제 이란이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이것에 뒤이은 2차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과 후티 반군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 이 다국적군의 어떤 충돌이 혹은 공습과 반격이 또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확산하고 있는 중동 사태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 위성 고카쿠 8호기를 탑재한 H2A 로켓 48호기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오늘 오후 1시 44분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48호기를 쏘아 올렸고 고카쿠 8호기는 로켓에서 분리돼 예정했던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된 고카쿠 6호기의 후속 위성인 고카쿠 8호기는 북한 군사시설 동향 파악과 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는 사실상의 정찰 위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정상에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MS는 주가 상승으로 시총이 2조 8,7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81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주가가 1%가량 하락하면서 시총이 MS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MS는 지난 2021년 11월에 이어 약 2년 2개월 만에 뉴욕 증시 시총 정상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폭탄 협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판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We consider this an unconstitutional witch hunt. It's election interference at the highest level. It's a disgrace. It's in coordination with the White House and Joe Biden because he can't win a campaign fairly. 이 소송에서 아서 앵고런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앵고론 판사는 자택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가짜 협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앵고론 판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t this moment, the judge is not letting me make the summation because I'll bring up things that he doesn't want to hear. And it's a very unfair trial. Nobody's seen anything like this. I don't think they've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이달 안에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3,300억 원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미 대선과 관련해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 캠프 사이에 공모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트럼프에 의해 해고당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재작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의뢰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이상 거래를 분석한 결과 김 여사는 실현 차익과 미실현 차익을 합쳐 13억 9천만 원을, 최 씨는 9억 원의 총 차익을 기록했다고 의견서에 썼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가 오히려 4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김 여사 모녀가 상당한 수익을 낸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로 잠시 멈췄던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재판이 오는 23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해당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3일과 26일, 30일에 차례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공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다음 달 19일 이후에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워 오는 4월쯤 공판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신성식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신이 담당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두고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대학교 선배인 이 대표에게 문제가 없을 거로 믿고 제대로 수사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돈봉투 수사 등 민주당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선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계속 정치 수사를 이어가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검사들 역시 울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시에 이어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의 관계자들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지 관심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사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입장입니다. 수많은 병원비로 인해 정말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피해 구제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667명. 이 가운데 2,312명이 CMIT, MIT 성분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이 CMIT, 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기 전에도 정부는 해당 제품 사용자들을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나 장례비 등을 지원했던 겁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했고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도 실질적인 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9,420억 원이라는 정부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관련 기업들의 견해차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더 숨졌고 오랜 치료 기간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또 한 번 적극 행정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유착 상태에 있는 그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성격의 조정위원회를 다시 가동시키고 또 그 조정안을 보완해서 그러나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먼저 피해 보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설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두워야 할 밤에 과도한 인공 조명의 피해를 보는 걸 빛공해라고 합니다. 최근 풋살장처럼 외부로 노출된 운동시설에서 불빛이 너무 밝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집안의 불을 완전히 끈 한밤중에 대낮처럼 환한 빛이 유리창으로 들어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야외 경기장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이 여러 개 켜져 있습니다. 밤에도 운동하기 위해 최대한 밝게 조명을 밝히는 건데 근처 주민들에겐 이른바 빛공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느는 만큼 빛공해 피해 호소도 늘면서 관련 민원이 한 해 6천 건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누군가의 취미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 노출된 시설에 대한 조명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에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만들고 골목길의 보안 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외부 조명 사전 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빛공해 원천 차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5개 조명 사전 심사 제도의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조도와 휘도 등 물리적인 빛의 양만 측정하던 기존 방식을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관리 기준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빛공해 방지 조명을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 입찰에 가점을 주는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촉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겨울마다 열리는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라며 동물보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산천어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며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회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 장소에 수십만 동물들을 몰아넣고 낚시로 잡고 손으로 잡고 즐기며 죽이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이다. 산천어 축제, 송어 축제, 연어 축제 등 동물을 오락가, 유의의 대상으로 보고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동물을 죽이고 즐기는 일을 중단하여야 한다. 동물을 죽이고 즐기는 동물 살생 축제 대신에 건강과 동물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It's Niki Lauda. Today with the rain, it's the most dangerous drink in the world. Let's race. (1950년부터) 시작된 F1 역사에서 전설적인 라이벌입니다. 뜨거운 트랙을 배경으로 세계의 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 헌트에게 먼저 앞서 나가는 니키 라우다. 레이서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독일 그랑프리 서킷. 라우다는 악천후 속에 경기를 강행하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문제로 충돌해 화염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헌트의 우승 경기를 지켜보며 집념을 불태웠다. 급기야 6주 후인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아직 화상이 덜 회복된 몸으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불사조라고 불리며 레이스에 복귀한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폭우는 점차 거세졌고 라우다는 독일 경기 당시 생사를 넘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경기를 포기한다. 결국 헌트가 단 1포인트 앞서 드라이브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토브리그에도 7억 달러 사나이 오타니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일 미국 대사관이 오타니의 반려견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FA 류현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던 뉴욕 매츠 행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소식 김상익 기자입니다. 오타니의 반려견 데코이가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검역 증명서 정도가 필요한 반려견에게 물론 비자가 필요할 리 없지만 주일 미국 대사관이 마련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미국 대사는 SNS에 오타니를 다시 만나 기쁘고 다음엔 반려견 데코이를 보고 싶다고 올렸습니다. 여권 번호는 오타니가 지난해 받은 MVP와 강아지 퍼피를 합성해 표현했고 컨트롤 번호는 굿보이라고 적었습니다. 데코이는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MVP 수상 화상 인터뷰에 등장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직 새 둥지를 찾지 못한 류현진의 뉴욕 매치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MLB.com은 뉴욕 매치는 류현진과 마이클 로렌젠 등 낮은 등급 투수들의 몸값이 떨어지면 영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매치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등을 류현진이 갈 수 있는 후보 구단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한 매체는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할 경우 금액은 $800만 에서 $1,200만 사이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아시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아시안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강 멤버를 꾸린 우리 대표팀 64년 만에 아시아 호랑이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아시아 축구 최고의 축제 카타르 도하 아시안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기에는 4개국만 출전하는 작은 규모였지만 2004년 레바논 대회부터 참가국이 16개국으로 늘었고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부터 24개국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잔치가 됐습니다.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최다 우승 등 국제 무대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둔 한국 축구지만 아시안컵에선 번번이 종이 호랑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60년 우승 뒤 64년째 무관. 준우승과 3위 성적만 4차례씩 기록하는 사이 일본과 이란, 사우디, 호주 등 축구 라이벌 국가들이 번갈아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3월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 일성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외치며 각오를 다지는 이유입니다. 멤버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주장원장을 찬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김민재와 황희찬, 이강인까지 유럽 주요 리그를 주름잡는 선수로 성장해 출전국 어느 팀과 비교해도 이름값에서 앞섭니다. I have a good feeling because they're doing well in their clubs. They're healthy, they're fit, they're ambitious, and they're very hungry. And this is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good tournament.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번번이 대표팀 발목을 잡은 이란은 8강에서 지난 대회에서 충격패를 안긴 카타르는 준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고비를 넘어가도 숙적 일본과 결승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툴 전망입니다. 잘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노리는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는 15일 바레인을 상대로 조별 예선 첫 경기를 갖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중동 지역 유력 매체 알자지라가 손흥민과 김민재를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 1, 2위로 선정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번 아시안컵 전망과 함께 주목할 선수 10명을 소개했는데 손흥민과 김민재가 나란히 1, 2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강인도 9위로 뽑혔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아시안컵 최고 스타라고 소개했고 김민재는 세계 최고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물러났지만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낮 동안에는 4도까지 올라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 내린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전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광주 9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